자, 10월 14일 화요일 우리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방과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시작이고요. 오늘 일지시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광복 이후에 미군정 시기 그리고 이승만 정부까지 딱 하고 끝내고 내일 간단하게 이제 현대사. 아무래도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개헌, 우리가 총 9차례 개헌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1948년에 9번의 개헌, 헌법을 9번을 바꿔요. 그 개헌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사의 흐름을 잡고 내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서 잘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이 교재 같은 거 맨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랑 있잖아요. 그런 거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흐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흐름을 잘 잡으시고 어떤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문제는 따로 많이 풀어봅시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끝까지 왔죠.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해서 시험 보고 모두 1급을 잘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수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어제 1910년대, 1920년대 식민 통치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부분들을 쭉 배웠다면 이제 30년대 이후에요. 우리가 보통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요. 일본이 1910년대 무단 통치에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와 그와 관련된 병참기지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30년대, 오늘 한번 첫 번째 시간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1930년대 이후의 식민 통치예요. 앞에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민족 말살 통치죠. 결국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에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1937년에 결국에는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941년에는 미국과의 전쟁, 태평양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전쟁터가 계속 확대돼요.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해가지고 다 때려 박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일본을 위해서 가서 싸워라, 죽어라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 말살 통치를 통해서 아예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선인들이 일본인으로 바꿔서 일본인으로서 전쟁터에 가서 거기서 쓰러져라 라는 취지에서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합니다. 크게 보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선동조론, 이게 뭐냐? 일본과 조선은 원래 뿌리가 같다. 일선동조론. 그리고 내선일체, 이거 일본을 뜻합니다. 조선을 뜻해요. 일체, 원래 하나였다.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씁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만주사변, 만주국 만들고 중일전쟁 1937년, 그 다음에 태평양전쟁, 전쟁터가 확대되니까 이러한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방법,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황국신민 사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황국신민 서사시인데요. 황국신민, 천황의 자식들로서 여러 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암송할 수 있도록 해요. 학생 때부터 이걸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러한 일본인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 궁성요배. 여러분들 동쪽에 도쿄가 있잖아요. 우리 일본이 동쪽에 있죠? 그 도쿄에 있는 천황한테 계속해서 머리를 숙이고 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궁성요배. 그 다음에 창씨개명.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죠.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그 한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1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까지 배웠죠. 3차, 4차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일선 동조론이나 내선 일체나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특히 4차 조선 교육령 때는
한국어랑 한국사 교육도 안 하고 한국어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아예 일본인으로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 전쟁터로 쉽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민족 말살 통치를 30년대 이후부터 광복 이전 1945년까지 일본이 실시를 했고요. 그 밖에 이제 전쟁터가 확대되니까 이 한반도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병참 기지화. 지금 대륙으로 계속 진출하잖아. 그러면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기지로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로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군수공업을 엄청나게 발달시켜요. 특히 북한 지역.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그런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장을 만들어서 군수공업을 발달시키고 남면 북양. 공업화를 할 때 재료가 필요해. 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쪽에는 면을, 북쪽에는 양을 키워서 남쪽에서는 면을, 북쪽에는 양을 키우게 함으로써 이러한 면허와 양털 같은 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아예 병참 기지화로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교도부로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 대표적인 게 군수공업 발달시키고 남면 북양 정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수탈을 당연히 하겠죠.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국가 총동원법. 인적, 물적 자원을 완전히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가 총동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을 1938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적 자원도 수탈하고 물적 자원도 수탈하는데, 이 국가 총동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법령들이 만들어지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거든요. 이것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봅시다. 첫 번째 국민징용령 1939년에 있었는데요. 자, 이 당시에 군수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무기 만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노동력들 필요하죠? 전쟁할 때 석탄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노동력 필요하잖아. 국민징용령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그냥 강제로 공장으로 끌고 가서 일시키는 겁니다. 일시키는 거예요. 국민징용령. 그 다음에 징병제 1944년 거의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이죠. 이때는 너무나도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징병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현재 징병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징병제를 통해서 이 당시에 학생들까지도 군대로 다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정신근료령. 이거 위안부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산업통제법. 자, 전쟁을 하려면 총력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을 만든 거고요. 이 전쟁을 할 때 산업도요,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너는 무기 만들고, 넌 석탄 캐고, 너는 뭐 하고,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을 국가가 통제합니다. 그래서 중요산업통제법도 1937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쌀도요, 미국의 공출제가 뭐냐면요, 일단 쌀이 생산되잖아요. 국가에서 다 걷어들여. 일본이 다 걷어. 그 다음에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 주고 나머지는 이거 전쟁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공출제까지. 결국 이것들 보세요. 다 국가총동원법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해서 여러 것들을 규정을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수탈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또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또 치안유지법과 비슷한 거예요. 훨씬 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1936년, 그 다음에 1941년에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훨씬 더 꼼꼼하게 통제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이거 사회주의자를 잡는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독립운동가들 체포하고 그랬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 키워드를 보자면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수탈의 국가 총동원법,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1930년대 이후에 이런 식민 통치와 관련된 부분을 배웠으면 이제는 저항이죠.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썼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920년대에 무장투쟁의 전개를 쭉 본 마지막에 3부 통합운동을 했는데 하나로 됐어요? 두 개로 됐어요? 두 개로 됐죠? 혁신의회와 국민부고,
그 다음에 혁신후에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그 다음에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랬죠. 1920년대 말에 이러한 한국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이 생기게 되고요. 30년대 초반에 이런 쌍성보, 사도화자, 대전자령전투 이런 것들이 보이면 혁신후에 한국독립군이구나 그렇게 가시면 되고, 영릉가, 흥경성전투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국민부의 조선혁명군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까지 만주 지역에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1930년대 중반 이제 만주사변도 일어나고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 양세봉 선생은 어떻게 보면 서가시고 이 당시에 돌아가시고요. 순국하십니다. 그리고 지청천 선생은 나중에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오게 돼요. 결국에는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이 만들어지니까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관내, 만리정성, 이남으로 내려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빈 공간을 채웠던 애들이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3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동북항일연군이에요. 1936년 동북항일연군. 이거 중국 공산당 애들이 지원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동북항일연군에는요, 우리 조선 사람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 세력들도 있어요. 같이 해서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플러스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북항일연군을 만들었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조선인들끼리 다시 단체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조국광복회입니다. 둘 다 사회주의 세력이고요.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라고 보시면, 여기는 조국광복회는 그 동북항일연군 중에서도 조선인들 중심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찬양합니다. 왜? 이 보천보 전투 때 김일성이가, 북한 만든 김일성 있잖아. 가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팩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자, 그래서 조국광복회, 이 1930년대 중반 이 만주 지역에 비어있는 이러한 독립운동, 비어있는 와중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약을 했다 정도로 정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중국 관내. 이 관내란 뭐냐? 만리장성 이남, 중국 본격적인 본토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이거 의열당 계열에서 만든 거 우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의열투쟁, 의열당 계열에서 결국에는 개인투쟁보단 나중에 조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운영하는 황푸 군관학교도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 1935년에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되거든요. 자, 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통합적이었어요. 좌파 우파, 좌우 세력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좌익화가 됩니다. 좌익화가 돼가지고 결국 우익 세력들은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개편하게 되는데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개편이 돼요. 이 부분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단체 이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자,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민족혁명당이 바뀌게 되는데 둘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좌익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익 세력들은 나갑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부대를 만들어. 그게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는요, 중국 관내, 즉 중국 만리장성 이남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부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오케이?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가 또 계속해서 활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민족혁명당 세력이 이러한 흐름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상해에서 만들어지는데 점점 나중에 이동합니다. 우리가 혹시 저번 시간 기억나요? 그 한인애국단 만들어가지고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의거를 했고, 특히 윤봉길 의사의 펑커공원 의거는 나중에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장제스 국민당이요, 항일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지를 옮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민당 똑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 정착을 하냐? 충칭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충칭에. 자, 이거 외울 필요 없지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겁니다.
처음에 상하이에 있다가 막 전장 갔다가 창사 갔다가 광저우 갔다가 류저우 갔다가 구이안 갔다가 치장 갔다가 마지막 충칭. 근데 이 이동 경로가 중국 국민당의 이동 경로랑 똑같다는 거야. 왜? 우리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자, 그래서 이렇게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1935년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 시기에요. 이 민족혁명당의 김구와 임시정부 세력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따로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한국국민당이에요. 한국국민당. 그런데 이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나서 좌익 세력들은 빼고 우익 세력들은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익 세력들, 민족주의 우파 세력들은 통합을 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고 여기에 우익 통합이라고 선생님이 써놨죠. 자, 그러면 조선 민족 전선연맹은 좌익화가 됐고요.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는 우익을 통합한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이 합치면 독립운동하는 세력도 다 통합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둘이 통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 실패했기 때문에. 전국연합진선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좌우 통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결렬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가 우익이 통합되고 이걸 바탕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 세력과 통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전선을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1940년 충칭에 도착했을 때 김구는 다시 한번 정당을 재정비함으로써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한국독립당. 이때부터는 이제 국민당과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일본이 점점 패망의 길에 간다는 게 느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국강령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건국강령을 만들 때 어떠한 주의를 반영했냐? 바로 삼균주의인데요. 이 삼균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외울 필요 없지만 이해는 해주세요. 조소앙 선생이 사람 이름입니다. 조소앙 독립운동가입니다. 선생이 인균, 인간들이 균형이 있어야 족균, 민족들이 균형이 되고 민족들이 균등해져야 국균, 국가가 균등해진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삼균이라고 하거든요. 삼균주의, 조소앙 선생이 어떻게 보면 주장했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건국강령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과 싸워야 되잖아. 그 유명한 한국광복군을 1940년에 만들게 된 거예요. 창설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졌다가 좌익화가 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안에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중국 관내에서의 최초의 우리나라 부대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반대로 김구 세력, 임시정부 세력은 충칭에 도착을 했고 그 전에 국민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 단체연합회를 통해서 우익을 통합했고요. 그래서 이거랑 조선민족전선연맹이랑 통합을 해서 독립운동의 통일전선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을 다시 만들고 건국강령 발표하고 한국광복군 창설하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이거 잘 나와요. 한국광복군을 만들었으면 뭔가 활약을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활약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한국광복군의 이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일본한테 선전포고합니다. 나중에 독일한테도 선전포고해요.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은 한편이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선전포고, 나 너희들 이제 적으로 규정하겠어. 선전포고도 공식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영국이 인도, 그 다음에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광복군이 가가지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말 다 잘했을 거 아니야. 일본어 잘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통역 이런 것들로 말해. 그리고 정보 수집 이런 것들로 암호 해석 이런 것들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가지고 영국군을 도와줍니다. 연합군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미국 OSS 이게 뭐냐면요. 지금 FBI 같은 거예요.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 OSS와 연합을 해가지고요. 뭘 하려고 그랬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어요. 몰래 이 OSS에서 우리나라 한국광복군 그 사람들이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몰래 국내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 미국군이 우리나라 한국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계획이 언제였냐? 9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광복은 언제 됐어? 8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광복이 있었던 날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했어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텐데 일본이 너무 빨리
패망하는 바람에,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맞잖아요. 결국 남북 분단돼 버리고 6.25 전쟁까지 가버리게 되죠. 예측이 맞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이런 선전포고도 했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가가지고 연합군 도와주기도 했고, 미국 OSS와 연합을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를 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조선의용대하고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갈래로 나눠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선의용대, 결국 이 민족혁명당은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갔던 어떻게 보면 단체입니다. 그런데 1942년에 이 조선의용대가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김원봉과 일부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은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저기 북쪽, 중국의 북쪽 화북지대로 이동해가지고요. 그 당시 1942년에 저기 중국 북쪽의 화북지대 지역에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또 단체가 있었거든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김원봉이 아니고 김두봉이 만든 거야. 김두봉이. 김두봉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1942년에 만들고 거기에 조선의용군이라는 또 부대를 만들거든요.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김원봉과 한국광복군으로 가고 일부는 조선 독립동맹에 있었던 부대, 조선의용군으로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하면 지도 보면 끝나겠네. 그 다음에 뭐냐면, 자, 보면요, 만주 지역은 이러한 상황이었고, 중국 만리장성 이내 들어와 있는 관내죠. 관내에는 민족혁명당 세력, 임시정부 세력, 그 다음에 좀 더 플러스하면 조선 독립동맹도 또 포함시킬 수 있겠죠. 거기에 국내에도 단체가 하나 생깁니다. 벌써 일본이 패망한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국내에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일본이 패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당시 1940년대에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 세력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국내에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동맹, 이거 건국동맹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안지역, 화북지대 지역, 여기에는 김두봉이 이끌었던, 김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 임시정부는 아까 국민당과 함께 충칭, 그리고 민족혁명당 세력은 조선의용대가 나중에 되고 그 조선의용대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열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하나는 열로 가가지고 한국광복군이 되고 김원봉 선생은 열로 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곧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거 망하겠구나, 곧 패망하겠구나, 얘네들 그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패망하면 그 이후에 한국 독립을 시켜주자, 그런 약속을 국제적으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카이로 회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저기 일본의 식민지 조선이 있는데 거기 나중에 독립시켜 줍시다, 이런 회의를 열강들이 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시면 얄타 회담 같은 건 뭐냐면, 이거는 이 당시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해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 어떤 미국과 싸움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거기에 소련이 미군 편을 들면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된 그러한 결정이 됐던 게 얄타 회담입니다.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게 결정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포츠담 회담, 이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시켜준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야. 달다 외울 필요 없고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전쟁 끝난 다음을 이제 생각을 했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930년대 선생님이 여기 정리하는데 A4용지 한 장 이거 다 쓰려고 조금 빡셌어.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했고요. 큰 틀에서 다시 정리하고 잠깐 1교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큰 틀에서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를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병창기지화 정책, 인적, 물적, 수탈, 이거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한 묶음으로. 그러한 상황에서의 저항, 크게 보면 만주에서 이 혁신회랑 국민부가 활약하다 나중에 이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고,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꿨던 세력들이 사회주의 세력이고, 그 대표적인 게 조국광복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민족혁명당 세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임시정부 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통합하려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래서 각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하다가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나눠지게 되면서 김원봉은 이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부 조선의용대 세력은 바로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국내에는 건국동맹이 있었다. 여운형 전쟁을 중심으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 잠깐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